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첫눈은 폭설로 내려 서울 기준으로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눈은 목요일까지 수도권 등에 20cm 더 내릴 예정인데 습기를 가진 무거운 눈인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연구 전담 조직인 AI 안전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AI 안전연구소는 규제 성격이 아닌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기관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던 연세대학교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전원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연세대는 2번의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 모두를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달에서 장기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달 유인 기지용 최적의 디자인은 달걀 모양이었으며 달 토양의 풍부한 원료를 활용해 개발한 벽돌은 우주로 보내 내구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첫눈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20cm가 넘는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117년 만에 11월 폭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폭설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첫눈인데 말 그대로 폭설이었습니다. 이번 폭설의 원인 찬 공기 때문인가요? 네, 화요일에서 수요일 밤사이 경기 양평 용문산에 22cm, 강원 평창 대화면에 21.7cm가 쏟아졌고요. 서울에도 성북구에 20.6cm, 강북구에 20.4cm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 20cm가 넘는 눈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는 1907년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11월 적설량으로는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설의 원인은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기압골이 중부지방을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 욕조에 물을 받았다가 물마개를 빼면 물이 회오리 모양으로 빠지는 것처럼 찬 공기가 회오리를 치면서 아이스크림 콘같이 깔때기 모양으로 대기 상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데다가 상층 위쪽에서도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중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 지난주에 있었던 반짝 추위보다 추위의 강도가 더 강한 겁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에 원래 있던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기온이 워낙 낮아 비구름이 아니라 눈구름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번 눈이 무거운 눈이라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무거운 눈은 구름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눈으로 습설이라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가 1m인 공간에 1m의 눈이 쌓일 경우 가벼운 눈인 건설은 150kg, 무거운 습설은 300kg 정도로 차이가 2배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50cm의 습설이 쌓이면 무게는 최대 30톤까지 치솟는데요. 15톤 트럭이 2대,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이미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밤사이 추가 적설이 더해지면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눈은 목요일까지 강원 산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0cm 더 내릴 전망이며 목요일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압골이 지난 뒤에도 뒤따라 흘러오는 눈구름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경기 남부는 목요일 늦은 밤까지, 그리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금요일까지도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등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눈발에 백두대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농사용 트랙터까지 동원했지만 계속 쌓이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습설로 변했기 때문에 삽질이나 밀대로 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치우기가 좀 힘이 듭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던 딸기는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곳곳이 찢어지며 안으로 눈이 들이닥친 겁니다. 온풍기를 가동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딸기가 거기에 눈이 덮으면은 얼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압을 못 팔아요. 인삼밭의 햇빛 가림 시설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자칫 무너지지 않을까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어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때문에 눈을 서둘러 치우지 않으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기상청은 습설이 일반 눈보다 3배나 무겁다며 농민들에게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 폭설은 어느 정도 예보되어 있었기에 시민들은 지자체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두고 지하철로 몰렸는데요. 하지만 폭설로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지하철 지연 운행이 잇따랐고 승객들이 한 번에 쏟아지며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입니다. 승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아찔합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없고 해가지고 좀 안전 위험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9호선 지하철이 줄줄이 지연 운행된 겁니다. 한때 10분 가까이 열차가 늦기도 했습니다. 계속 안내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지연, 차량 고장이 나가지고 지연 운행을 하고 있다. 9호선뿐 아니라 1호선에서 8호선도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러시아워 시간대 운행을 9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승객들은 폭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더니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출근길은 되게 힘들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사실 오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옥철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설이 내리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백길도 곳곳이 끊기며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도심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혼잡이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8호선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려 평일 오전에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오후에는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20차례, 퇴근 시간대 15차례 더 운행하게 됩니다. 시내버스도 차고지 출발 시각 기준으로 평소보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AI 산업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워터마크를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등 윤리 규범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용자의 거주지나 나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위험 요소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AI 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AI 분야 산학연 핵심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AI 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기술 오남용과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꾸려진 전담 조직입니다. AI 안전 분야 기술과 인력을 키우고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AI 안전 관련 국제 규범 대응 등 정책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의 성격이 아닌 국내 AI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염재호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I 안전연구소를 이번에 설립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이 빨리 달리기 위한 엔진과 엑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인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AI 기술 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안전과 신뢰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연구진이 달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기술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달에 지어질 건물은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치 달걀을 닮은 건물 모형이 전시회에 등장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화중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선보인 유인 달 탐사용 건물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2층 높이의 구조물이 될 텐데 3D 프린팅 로봇이 한 층 한 층 쌓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가 지구로 가져온 달 토양에 금속 산화물과 실리콘 등이 풍부했다는 점에 착안해 이와 흡사한 재료를 건축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주선에 건축 자재를 싣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달은 수분이 거의 없는 데다 낮에는 영상 127도까지 뜨거워지고 밤에는 영하 183도까지 추워지는데요. 게다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미세 중력과 극한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건물이 이런 극한의 환경에 견디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건물 디자인을 시도해 본 끝에 달걀 모양이 최적의 디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로 제작된 벽돌은 지난 15일 중국의 화물 우주선 텐저우 8호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는데요. 연구진은 내년 말쯤 벽돌이 지구로 돌아오면 벽돌의 내구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달 남극 인근에 연구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 형태 유지 등 생리적 역할을 하는 골격근 조직을 체외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전성윤 교수 연구팀은 체외 3차원 환경에서 골격근 조직을 안정적으로 제작하는 바이오 미세유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3차원 인공 근육을 만들었는데 제작한 인공 근육의 수축력과 반응 속도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골격근 제작법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가 노화나 우주 미세중력에 의한 근감소증을 비롯한 여러 근골격계 질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오 미세유체 시스템은 반도체 회로 제조 등에 사용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등을 이용해 작은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세포 생체 조직 배양, 유동 생성, 제어 등에 활용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일명 대왕고래 구조를 첫 시추 위치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리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동해 제8광구와 6의 1광구의 탐사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는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과 보급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차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첫 시추가 성공해 자원 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탐사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술 문제 유출 사태로 수험생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연세대학교가 추가 시험을 치르고 수시 합격자를 2배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치른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은 당초 계획대로 선발해 다음 달 13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으로도 261명을 선발해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을 봤던 수험생 전원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른 시일 안에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어렵게 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최근 석 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집계됐고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 또한 같은 수준으로 전망됐는데요. 9년 만의 반등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태어난 아기가 2만 590명으로 1년 전보다 10.1% 늘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통상 연초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고 연말로 갈수록 주는데 오히려 최근 석 달 연속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다시 1분기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7만 8,600명. 이에 따라 올해 들어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은 0.74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통계청은 애초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0.72명이었던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출산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올해 0.74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1.24명 이후 떨어지기만 했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는 겁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미뤄졌던 혼인이 는 데다 정부 저출산 대책, 혼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30대 출산율이 증가한 영향이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 건수 역시 16만 1,700여 건으로 13% 가까이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 사망자 수가 지난 9월 3만 명, 3분기 9만 명에 육박해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과반이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9,198명 가운데 50.4%인 4,640명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레지던트 숫자는 2분기 8,765명에서 3분기 1,190명으로 86.4% 감소했으며 사직한 레지던트가 일반의로 취업하면서 일반의는 6,624명에서 9,471명으로 43% 늘었습니다. 레지던트는 인턴 1년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하는 의사로 올해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만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가 사직해 수련을 포기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도 성인과 같이 고혈압이나 심장비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 콩팥병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과 식생활 관리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질병청이 2011년부터 소아 환자 560명을 추적 관찰해 만성 콩팥병의 임상 경과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 콩팥병 환자에게도 성인과 같이 고혈압이나 이상지지혈증, 심장비대 같은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또 성장지연이나 뼈대사 이상 등 성장 관련 합병증이 장기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 합병증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생담수식물인 엽기 바늘에서 대장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견해 해당 물질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엽기 바늘의 세포 덩어리 추출물을 대장암 세포에 처리한 결과 대장암 세포 생존율이 대조군의 50.9%로 떨어져 증식 억제 효과가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엽기 바늘 추출물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킨 거로 추정했습니다. 엽기 바늘은 바늘꽃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로 개울이나 강 주변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예상하고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핀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긴도스 부총재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며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등 모두 패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거론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리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10%든 20%든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상대가 대응하면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내년 유럽 경제 활동이 가라앉고 경기 회복세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별에서 산다는 상상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달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가 향후 구축된다면 장기간 안전하게 연구가 가능해지는데요. 머지않아 인류가 달 거주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거주하는 다행성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